여기요. 빨리요. 숨이 멎어갑니다. 제발 좀 와주세요. 내가 새벽 3시에 복도에서 외치고 있었을 때 간호사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은 원래 그런 환자예요. 너무 난리치지 마세요. 그 말이 내 귀를 때린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병원은 아버지를 돌보지 않은 게 아니라 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올해 62입니다. 인천에서 철물점을 오래 해오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87, 고관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재활 가능하다는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했고 상담실에도 정직한 돌봄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서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야, 밤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데 말이 없다. 무섭다. 그때 나는 그 말을 그냥 넘겼습니다. 수술 후유증이라 생각했습니다. 병원도 노인분들 흔한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방심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가 낯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도연.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아무도 안 갔어요. 나는 순식간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왜 아무도 안 갔습니까? 호출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반사적으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 공기가 묘했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간호사도 모두 나와 눈을 피했습니다. 마치 내가 오길 기다린 듯한 공기, 혹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 그 와중에 단 한 사람만 허겁지겁 뛰어와 나를 붙들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도연.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직원들 보기 전에.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 도착하자 도연은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내 팔을 꽉 붙들었습니다. 보호자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이 방 직원들끼리 배제방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문이 열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 난간에 팔이 끼인 채 옷은 젖어 있고 입술은 파랗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부르자 아버지 입술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그게 아버지가 살아있는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 2시까지 호출 버튼 기록이 계속 찍혔어요. 그런데 2시 이후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누군가 호출기를 꺼버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도움을 요청했고 반복해서 호출했고 살려달라고 버튼을 눌렀을 텐데 그 버튼이 꺼져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도연은 나를 병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여기서 말하면 안 들립니다. 복도 끝 휴게실로 가요. 우리는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복도는 기괴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낮에도 환자들 소리, 직원들 발소리가 섞이는 곳인데 오늘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다 숨죽이고 지켜보는 느낌. 휴게실 문을 닫자 도연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보호자님, 제가 이 말하는 거 병원에서 알면 저는 잘립니다. 아니, 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걸 말합니까? 도연은 잠시 고개를 떨구었다가 눈물을 머금은 눈으로 나를 봤습니다. 저도 이 병원에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꽉 쥔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도 똑같았어요. 호출기 기록이 지워져 있었고 팀장은 원래 그러실 나이라고만 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보호자님 얼굴. 그때 저랑 똑같았어요. 나는 손에 힘이 풀려 의자 끝에 겨우 앉았습니다. 도연은 주변을 확인한 뒤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어두운 병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 아버지 호출기를 손에 쥐고 버튼을 꺼버리는 순간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간호팀장입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내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님 최소 3시간 이상 혼자 계셨어요. 그 말이 내 몸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휴게실 문 아래로 그림자가 지나갔습니다. 도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보호자님, 우리 지금 감지된 것 같아요. 이 병원은 내가 움직인 것조차 감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원무과 번호. 도연이 급히 말했다. 받지 마세요. 지금 받으면 보호자님을 진상으로 기록해서 출입 제한 걸어버립니다. 그러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전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할아버지가. 아버지. 원무과에서 전화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 방해하고 다닌다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아, 내가 그 말을 믿는 거냐? 아버지 요즘 예민하신 건 알지만 너무 과하게 나서면 치료에 방해돼요. 그 말은 칼이었다. 병원도 아들도 모두 나를 의심하는 순간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도연은 말했다. 보호자님, 이 병원은 돈 되는 환자만 살립니다. 아버님 같은 분은 문제 환자로 불립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연이 나를 똑바로 보았다.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 병원이 숨기는 걸 바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망 안 갑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순 없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바로 그때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다. 하얀 가운, 서늘한 눈, 우리 둘을 노려보는 간호팀장. 도연이 낮게 말했다. 찾으러 왔습니다. 어서 나가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이 싸움은 민원이 아니었다. 전쟁이었다. 간호팀장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우리 둘을 훑어보았습니다. 두 분 여기서 뭐 하십니까? 도연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 쉬는 시간에 잠깐 보호자님이 많이 놀라셔서. 간호팀장은 내 쪽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표정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님, 많이 예민하신 것 같네요. 어르신들 상태는 원래 많이 급변합니다. 이런 일로 자꾸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나는 참고 있던 말을 꾹 눌렀다가 결국 뱉어버렸습니다. 호출기를 누가 껐죠? 순간 팀장의 눈이 아주 살짝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미소를 다시 입에 걸었습니다. 호출기요? 기계가 오래돼서 오작동 날 때가 많아요. 잠깐 수리팀에 맡겼을 수도 있고요. 왜 누가 껐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진을 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튀어나갔습니다. 도연의 손이 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팀장은 눈을 가늘게 뜨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이 병원 CCTV 자료나 내부 사진은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면 법적 문제 생깁니다. 이해하셨죠? 그 말은 사실상 협박이었습니다. 우리 병원 괜히 오해 사기 싫습니다. 환자분 잘 봐드리려고
다들 밤낮으로 고생하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보호자님 출입 제한 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출입 제한. 그럼 저는 내 아버지를 못 보게 되는 겁니까? 규정상 그렇죠.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도연이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습니다. 팀장님, 보호자님은 그냥 많이 놀라신 거예요. 아버님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서. 도연 씨, 팀장이 도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 간호사실로 오시죠. 개인주의가 너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는 여러 겹의 의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도연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잠깐만요. 내가 팀장을 불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히 흥분해서 말을 심하게 했습니다. 직원분들 탓하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예민한 보호자의 오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대신 병원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만 안 퍼지면 좋겠습니다. 그는 마지막 말을 할 때 도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가며 덧붙였습니다. 보호자님, 퇴원 원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다만 이 상태에서 다른 병원 가면 받아줄 때 많이 없습니다. 문이 닫히자 휴게실 공기가 한꺼번에 가라앉았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이를 키운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병원의 실체를 봐야 했습니다. 그게 오늘이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나는 병실에 혼자 앉아 아버지 옆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았지만 숨소리는 얕았습니다. 손을 잡으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밤새 얼마나 무서우셨을지 이제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서 눈물인지 증기인지 모를 것이 살짝 맺혔다가 사라졌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오늘은 퇴실 시간이 좀 빠릅니다. 다른 병실에서도 보호자분들 나가셔야 해서요. 나는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는데요. 오늘 병동 라운딩이 있어서요. 규정이라 이해해 주세요. 나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손을 한 번 더 꼭 잡고 말했다. 아버지, 오늘은 일단 나가지만 그냥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넘기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게 정말 반응인지 내 마음이 만든 착각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것을 대답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호출기가 꺼져 있었다는 사실, 사진 속 간호팀장, 도연의 떨리는 눈, 원무과의 전화, 아들의 반응, 그리고 아버지의 젖은 옷과 굳어있던 팔. 나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전 쓰던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휴대전화 녹음도 할 수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 녹음기를 들고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녹음기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 병실로 들어가는 길에 다른 보호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우리 어머니도 밤새 기저귀도 안 갈아줬더라고요. 피부가 다 헐어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보호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여기 원래 그래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나이 드신 분이니까 원래 그러시다고만 합니다. 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 건넸습니다. 혹시 밤에 호출기 눌러도 아무도 안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들은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보호자님도 겪으셨어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젯밤에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키가 작은 보호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기 실비보험 많이 들어있는 환자만 챙긴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버텨야죠, 뭐. 다른 사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돈 되는 방이 따로 있다던데. 나는 마음속에서 어제 도연이 했던 말과 그들의 말을 겹쳐보았습니다. 돈 되는 환자, 편한 환자, 문제 환자. 아버지 방은 어디에 속했을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흥분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직원 하나가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전화 주셨죠? 철물점하는 누구누구 보호자님 맞으시죠? 나는 앉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랬습니다. 직원은 예상 못했다는 듯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예, 뭐 그럴 수 있죠. 저희도 이해합니다. 나는 낮고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오늘은 아버지 상태와 기록을 좀만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록이요? 어떤 기록 말씀인지. 약 투약 시간, 밤중 라운딩 시간, 호출기 사용 기록, 그런 것들입니다. 직원은 의자를 돌려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어제 오해 있으셨던 보호자분 오셨습니다. 기록 열람 요청하시는데요. 조금 뒤 간호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또 무슨 불편사항 있으십니까? 나는 최대한 공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요. 불편사항이 아니라 단지 아버지 상태를 더 잘 알고 싶어서입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 죄송했습니다. 팀장은 나를 잠시 살피더니 입술에 웃음을 걸었습니다. 그래야죠. 감정적으로 나오면 서로 힘듭니다. 자, 그럼 앉으시죠. 기록은 보여드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녹음기는 주머니 안에서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서류철을 하나 꺼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밤 10시에 약 투약, 11시 라운딩 정상, 새벽 2시 라운딩 정상.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새벽 2시 라운딩. 그 시간에 아버지 호출기가 꺼져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팀장은 웃음을 지우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정상적으로 라운딩했습니다. 호출기는 점검을 위해 잠시 뺐다가 다시 꽂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호출기 기록은요? 그건 이 시스템에서 보호자님께 직접 보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산 문제가 있어서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전산 문제. 참 편리한 말이구나. 그러나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새벽 3시 이후 기록은 없나요? 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 이후에는 아버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한 기록은 없습니다. 단순히 노안에 따른 기력 저하로 보입니다. 나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습니다. 필체가 거의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은 것처럼 기계적으로 적힌 글씨들. 이 기록, 다른 사람 필체는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러 명이 작성합니다. 하지만 내 눈에는 전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팀장의 눈이 내 얼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럼 오해는 다 풀린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 병원 나쁜 병원 아닙니다. 이런 일로 병원 이미지 나빠지면 서로 좋을 게 없죠. 나는 고개를 끄덕인 뒤 조용히 원무과를 나왔습니다. 손안에서 녹음기가 작게 진동하는 느낌이 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보호자님, 원무과 다녀오셨어요? 네. 기록도 봤습니다. 아주 깨끗하더군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버지 호출기가 꺼져 있던 시간도 말끔하게 사라져 있겠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녀는 나를 아버지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숨은 여전히 얕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눈을 살짝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내 쪽을 봤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얘야. 그 한마디에 나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그냥 안 넘깁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내 손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그 힘없는 손에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여기서 한번 숨 고르고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잠깐 마음을 가라앉히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일 같고 내 부모님 이야기 같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나중에라도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와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 댓글로 본인 경험을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신의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나는 그날 저녁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이 병원의 진실을 나 혼자만 알고 삼키고 끝내진 않겠다고. 도연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개인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도연 씨, 병원 밖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앞 카페 말고 조금 떨어진 곳이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저녁 병원과는 거리가 있는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나는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팀장의 말, 직원의 말, 내 질문들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연극 대본처럼 들렸습니다. 전산 문제입니다. 노안입니다. 원래 그러실 나이입니다. 병원 방해하지 마세요.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방에도 무언가 남아있지 않을까? 아버지는 예전부터 목소리 녹음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손주 목소리, 내 목소리, 가게 전화벨 소리까지. 혹시 병실에서도 어딘가 눌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면회 시간이 되자 나는 조금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어제보다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여기 계시면서 녹음 같은 거 하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베개 옆을 가리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베개와 침대 사이를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딱딱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작은, 아주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이걸 언제부터? 아버지는 미약하게 웃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조금의 체념과 조금의 기대가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거 꼭 듣겠습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가 이 사연의 핵심입니다. 혹시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잠깐 물 한 잔 드시고 마음을 한 번 더 추스르신 다음에 계속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경험 있으신 분들은 이야기가 끝난 뒤 댓글에 꼭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이 누군가의 부모님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작은 녹음기에 담긴 소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손바닥만 한 작은 기계인데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생각하니 손이 저절로 떨렸다. 녹음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다. 입을 스치는 소리, 바람 같은 숨소리, 그리고 아주 오래된 플라스틱 스위치를 누르는 듯한 딸깍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 아버지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여기 누가 와? 나는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는 방에서 혼자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와줘. 그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는 노인의 마지막 남은 체력이었다. 곧이어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끽. 그 뒤에 낯선 발걸음 두세 번. 아버지가 말하려는 순간 낯선 목소리가 낮게 짧게 말했다. 이 시간에 또 눌렀네. 그 말투 어디서 들어봤는지 금방 알 수 있었다. 간호팀장이었다. 아버지는 힘겹게 말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좀 도와. 그러자 그 남자의 신음 섞인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귀찮게 또 끄자. 딸각. 그 순간 녹음기에서 기계음이 사라졌다. 아버지 호출기가 꺼지는 소리였다. 나는 그대로 의자에서 굳어버렸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그 뒤론 아무도 오지 않았다. 방안 공기 소리, 아버지의 끊어지는 호흡, 천천히 멈춰가는 기척. 그 모든 소리가 이 작은 기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녹음기를 손으로 꽉 쥐었다. 그리고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내가 끝까지 갑니다. 절대 그냥 안 넘깁니다.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현관 앞에 도착하자 문득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뒤돌아보니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몇 발짝 뒤에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낯선 얼굴이었다. 나는 다시 정면으로 걸었지만 발걸음이 묘하게 불안해졌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원무과 직원이 나를 불렀다. 보호자님, 오늘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요? 직원은 준비된 답을 읽어주듯 말했다. 병동 감염 지침 강화 때문에 일부 보호자 면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 그 일부가 저입니까?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요. 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간호팀장이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보호자님, 요즘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이러면 환자분 치료에 방해됩니다. 그 말은 분명 위협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말했다. 제가 예민해지는 이유가 뭔지 정말 모르십니까? 네. 뭐요? 어젯밤 녹음기요. 팀장의 얼굴이 그 순간 단단하게 굳었다. 녹음기? 네. 아버지 베개 밑에서 나온 녹음기요.
거기에 새벽 2시에 누가 호출기를 껐는지 다 녹음돼 있더군요. 잠깐의 정적 뒤에 팀장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보호자님,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허위 사실 유포하시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유포 안 했습니다. 아직은요. 팀장은 나를 노려봤다. 아직은? 나는 그 눈을 피해주지 않았다. 예, 아직은요. 그 순간 병원 복도 공기가 서늘해졌다. 마치 세 사람이 아니라 10명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느낌이었다. 도연이 멀리서 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보호자님, 잠깐만 나오세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동안 간호팀장도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뒤통수에 꽂히는 시선이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를 만큼 날카로웠다. 계단을 내려가며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님, 혹시 그 녹음 저한테도 들려주실 수 있습니까? 나는 녹음기를 건네며 말했다. 도연 씨, 이 병원 도대체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해온 겁니까? 도연은 녹음기를 쥔 채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제가 이 병원 들어올 때부터 이미 소문이 있었습니다. 돈 되는 환자는 살리고 돈 안 되는 환자는 기록으로만 살립니다. 기록으로만? 예. 문제를 일으키는 환자는 실제로는 돌보지 않아도 종이에 찍힌 글씨만 멀쩡하면 그만이니까요. 나는 말했다. 그럼 내 아버지는 기록으로만 살아 있었던 겁니까? 도연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말렸어야 했는데.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도연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를 위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떴다. 저를요? 예. 이제 도연 씨도 이 병원의 타깃이니까요. 그 순간 병원 안에서 급하게 누군가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간호팀장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간호팀장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보호자님, 지금 여기서 잡히면 안 됩니다. 일단 1층 주차장 쪽으로 내려가요. 우리는 계단으로 뛰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는 걸 도연도 알고 있었다. 그 안에는 CCTV가 있었다. 계단참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간호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세요. 두 분. 나는 계단 손잡이를 꽉 쥐고 더 빠르게 내려갔다. 도연도 숨을 몰아쉬며 따라왔다. 계단 한 층을 내려갈 때마다 위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가 더 가까워졌다. 도연은 헉헉대며 속삭였다. 보호자님, 절대 그 사람 앞에서 녹음기 얘기 꺼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증거 없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1층으로 내려오자 자동문 근처에 병원 보안 요원 둘이 서 있었다. 평소엔 절대 없던 광경이었다. 도연은 길을 틀어 정문이 아닌 응급실 쪽 측문으로 나갔다. 바깥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우리는 병원 울타리를 돌아 조용한 공원 쪽으로 걸었다. 잠시 뒤 도연은 숨을 고르며 벤치에 앉았다. 보호자님, 이 병원 지금 보호자님을 외부 민원인으로 분류했을 겁니다. 외부 민원인이면 감시 대상입니다. 나는 머리를 감싸쥐었다. 정말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환자를 살리는 곳이 아니라 숨기려고 하는 곳입니까?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보호자님,
병원은 실적과 민원 건수로 평가받습니다. 사망 책임, 관리 소홀, 돌봄 거부 같은 문제는 한 번이라도 크게 터지면 병원 문 닫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는 겁니다. 미리? 네. 정확히 말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니라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막는 겁니다.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럼 우리 아버지는? 도연은 눈을 감았다.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조용히 처리될 뻔했습니다.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보호자님, 이 병원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어떤 환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떤 환자가 관리 대상인지 딱 보입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얼어붙었다. 관리 대상? 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되는 환자, 가족이 자주 오지 않는 환자, 불편한 환자, 그런 분들은 관리 대상이 됩니다. 내 목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이름이, 그게 사람을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버리는 겁니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모든 답이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아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다. 아들아, 아버지, 솔직히 말해요. 원무과에서 그러는데 지금 병원에서 난리라고 하던데요? 난리? 아버지가 직원들 몰래 녹음한다느니 사진을 찍는다느니 그런 얘기까지 들렸어요. 진짜예요? 나는 침을 삼켰다. 아들아, 내 할아버지 호출기가 누군가에 의해 꺼졌어. 3시간 동안 아무도 안 갔어. 아들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다 나이 들어서 그러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할아버지도 연세 많으시고.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나이 들어서 그렇다. 치매라 그렇다. 노안이라 그렇다. 그 말만 믿으면 우린 아무것도 못 본다. 아버지, 제발 좀 흥분 가라앉히세요. 아버지 요즘 너무 예민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너도 언젠가 나를 요양병원에 맡길 날이 올 거다. 그때 너도 이런 말을 할 거냐?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통화는 그대로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가족에게조차 믿음받지 못하는 순간이 이토록 쓰라릴 줄은 몰랐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님, 죄송합니다만 가족분들은 병원 말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전문가니까요. 그리고 힘든 진실보다 편한 설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내 아버지는 정말로 3시간 동안 혼자였어. 살려달라는 호출기가 꺼져 있었어. 도연은 그 말을 듣자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도연 씨,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도 위험합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님, 저는 이미 위험해졌습니다. 간호팀장이 아까 절 부르던 말투, 그거 들으셨잖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 씨, 우리 둘 다 이제 뒤돌아갈 수 없는 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때 바람이 스쳤다. 뒤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동시에 뒤돌아봤다.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도연이 숨을 멈추며 말했다.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숲길 같은 병원 뒤 공원을 지나 우리는 다시 병원 방향으로 걸었다. 하지만 정문으로 들어갈 순 없었다. 지금 그곳은 말 그대로 감시와 통제의 본진이었다.
도연은 주변을 살피며 말했다. 보호자님, 이대로 들어가면 바로 제지당합니다. 일단 직원용 후문으로 돌아가요. 그쪽은 CCTV 사각지대가 하나 있어요. 나는 도연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였다. 병원 뒤편, 쓰레기 분리장 뒤쪽, 직원들만 아는 작은 철문. 도연이 카드를 찍자 삑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은 어둑한 물류창고 같은 공간이었다. 형광등도 절반만 켜져 있었다. 보호자님,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내부 상황 먼저 파악해 볼게요. 그 말과 함께 도연이 안쪽 복도로 사라지려던 순간 누군가가 큰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간호조무사였다. 우리를 본 순간 그 조무사는 멈칫했다. 도연 선생님? 여기 환자 보호자까지 들어오면 도연은 재빨리 다가가며 속삭였다. 지민 씨, 아무 말하지 마요. 지금 우리 둘 다 위험해질 수 있어요. 조무사 지민이라는 젊은 여자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저 알고 있어요. 그날 호출기 꺼진 거, 저 그거 봤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요? 지민은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그날 밤 근무는 저랑 야간 간호사 둘이었어요. 그런데 호출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어르신은 계속 몸을 뒤척이면서 신음소리를 내고 계셨고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졌다. 그럼 왜 아무데도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지민은 입술을 떨며 말했다. 간호팀장님이 그랬어요. 그분은 원래 그런 분이야. 그냥 놔둬.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누가 호출기 단말기를 아예 수거해 갔어요. 도연이 이를 악물었다. 역시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지민은 고개를 저었다. 저 잘리면 끝이에요. 아니, 잘리는 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가고 나면 다른 병원도 못 가요. 저희 쪽은 다 연결돼 있어서 흔적 남기면 바로 공유돼요. 나는 숨을 들이켰다. 그래도 사람이 죽는데 그걸 보고도 침묵하면 지민의 눈이 붉어졌다. 저도 너무 죄책감 들어요. 그래서 지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거 그날 CCTV 백업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복사해놨어요. 도연이 눈이 커졌다. 지민 씨, 이거 있으면. 지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증거됩니다. 대신 저 이름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저 정말 무서워요. 나는 그 USB를 양손으로 받았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숨결을 받는 것처럼 손이 떨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민은 곧바로 몸을 돌렸다. 두 분, 이제 빨리 나가세요. 간호팀장님, 아까부터 선생님 찾고 있어요. 그 말과 함께 지민은 바람처럼 사라졌다. 도연은 내가 들고 있는 USB를 보며 숨을 고르듯 말했다. 보호자님, 이걸 지금 원무과에 들고 가면 없어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바로 경찰로 갑니다. 도연은 얼굴을 찡그렸다. 근데 그 전에 아버님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나는 한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래, 내 아버지. 도연은 돌진하듯 말했다. 지금 보호자님 아버지 일부러 연락 안 하는 것 같아요. 아까 간호팀장님이 그분은 회복세라 보호자 불러봤자 귀찮기만 하다. 그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그럼 지금 상태가 좋다는 말도 나쁘다는 말도 아니군요. 네. 즉 보호자님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에요. 나는 걸음을 내딛었다. 확인하러 갑니다.
도연이 재빨리 따라붙었다. 우리는 병동 쪽으로 올라갔다. 직원용 계단만 이용해 CCTV가 닿지 않는 구역만 골라 이동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숨을 삼켰다. 문틈 아래로 낯선 그림자 2개가 보였다. 누군가 병실 안에 있었다. 도연이 나를 막았다. 보호자님, 직접 들어가면 안 돼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이 조용히 문을 밀었다. 나는 뒤에서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서 뭐 하세요? 낯선 남자의 낮은 목소리. 의사 지시입니다. 환자 상태 체크 중입니다. 도연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다. 그럼 차트를 열고 하세요. 차트도 안 들고 호흡수도 안 재고 무슨 상태 체크입니까? 나는 문틈 사이로 침대 위 아버지를 보았다. 산소 마스크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었다. 그 남자는 침대 옆에서 아버지의 수액줄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도연이 소리쳤다. 그 손 당장 떼세요. 나는 문을 벌컥 열고 뛰어들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떨어져. 그 남자는 놀라 뒤로 물러섰다.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나는 그 남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내 아버지한테 무슨 짓이야? 호출기가 꺼져 있었던 것도 너희들이 한 짓이지? 남자는 손을 흔들었다. 저는 그냥 지시받은 대로. 나는 더 세게 밀쳤다. 누구 짓이야? 누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어? 도연이 다급히 내 팔을 잡았다. 보호자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아버지 상태 확인입니다. 나는 멱살을 놓았다. 그리고 침대에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애매한 체온.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 무엇보다 적막한 침묵이었다. 아버지, 아버지.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살아있었다. 하지만 너무 위험한 호흡이었다. 도연이 재빨리 장비 수치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님,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상태 안 좋습니다. 나는 목이 메었다. 이렇게 되도록 아무도 안 돌봤던 거죠?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천천히 아버지 손을 쥐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쾅 열렸다. 간호팀장과 보안요원 둘이 성큼 들어왔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보호자님은 지금 출입 금지입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왜 출입 금지지? 팀장은 차갑게 말했다. 보호자님은 직원들 업무를 방해했고 허위 민원을 제기했고 병원 사생활을 침해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USB를 꺼내 보였다. 그게 허위인지 지금부터 확인해 봅시다. 팀장은 얼굴이 굳었다. 그건 어디서 난 겁니까? 나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증거 있습니다. 팀장이 다급히 말했다. 보안요원들, 저 USB 가져오세요. 보안요원 둘이 다가왔다. 그러나 나는 등 뒤에서 문득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손 떼면 업무 방해입니다. 경찰이었다. 도연이 숨을 들이켰다. 병원 복도 한쪽에서 경찰 2명이 걸어오고 있었다. 병원 측 민원 관련해서 현장 확인하러 왔습니다. 간호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를 먼저 옮겨주십시오. 이 병실에서 지금 단 1초도 더 두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보호자님, 지금 바로 응급실로 옮길 수 있어요.
제가 선두에 설게요. 나는 팀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는 당신들 뜻대로 안 됩니다. 응급실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소란스러웠다. 침대가 밀려오고 환자 호흡기 조절음과 의료진의 목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아버지 침대 난간을 붙잡은 채 뒤따라 걸었다. 도연이 의료진에게 외쳤다. 산소포화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호흡기 재조정부터 해야 해요. 응급의가 다가오며 말했다. 가족분 맞으시죠? 지금 상태 좋지 않습니다. 어제부터 악화했는데 왜 아무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안 했는지. 나는 의료진의 말이 목을 막는 것처럼 들렸다. 어제부터요? 난 오늘까지도 안정적이라고 들었는데요. 의사는 당황한 듯 말했다. 아니요. 어제부터 위험한 수치였습니다. 말씀 못 들으셨어요? 그 말에 내 뒤에서 누군가 작게 신음을 냈다. 간호팀장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다. 도연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속이세요.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간호팀장은 고개를 돌려버렸다. 응급실 한쪽 의자에 앉자 경찰이 다가와 말했다. 보호자님, 제보하신 내용 확인 위에 USB 파일 좀 보겠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USB를 경찰에게 건넸다. 경찰 2명은 옆에 작은 상주실 컴퓨터에 꽂아 파일을 열었다. 도연과 나는 그 뒤에 서서 화면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파일. 아버지 병실. 밤 이 시경. 아버지가 몸을 뒤척이며 약한 신음소리를 냈다. 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호출기. 불은 꺼져 있었다. 나는 숨도 못 쉬었다. 그리고 화면 속 한 직원이 병실에 들어왔다. 호출기를 주었다. 하지만 다시 침대 위에 올려놓지 않고 서랍에 넣고 문을 닫았다. 그 순간 도연이 입을 틀어막았다. 저 사람, 야간 근무인 다른 간호사예요. 경찰이 말했다. 보호자님, 이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나는 손을 떨며 말했다. 이게 어제 새벽 2시라고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다. 아버지가 다시 몸부림치고 있었다. 2시 40분, 3시 10분, 3시 40분. 단 한 번도, 누구도 병실 문을 열지 않았다.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보호자님, 저 죄송합니다. 나는 화면에 나오는 기척 없는 병실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도연 씨 잘못 아니에요. 이건 이 병원 시스템이 만든 일입니다. 그때 세 번째 파일이 열렸다. 아버지의 팔이 미세하게 떠는 장면. 침대 난간에 손을 뻗다가 힘없이 떨어뜨리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희미하게 입술이 움직였다. 그 순간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하시는 거지? 나는 귀를 화면 가까이 대었다. 마지막으로 남긴 아버지 목소리였다. 누구 없니?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흔들어 부쉈다. 아버지는 정말로 혼자였다. 경찰은 바로 자리에서 말했다. 보호자님, 이건 중대한 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 방임과 관리 소홀.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응급실 앞에 있던 원무과장은 그 말을 듣고 다가왔다. 보호자님, 혹시 우리 병원과 차분히 대화해 보는 게 어떠신지. 나는 고개를 들었다. 대화요? 이런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나는 원무과장을 똑바로 바라봤다. 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 없느냐고 말하던 그 장면을 봤는데 원만하게 해결하자고요? 원무과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계속 감추실 겁니까? 호출기 꺼진 거, 업무일지 조작한 거,
보호자 고의적 차단한 거, 직원들 압박한 거 전부 알고 있습니다. 원무과장은 시선을 피했다. 경찰이 말했다. 병원 관계자분들, 지금부터는 저희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응급실에서 안정조치를 받고 있었다. 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제가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주 약하게 눈을 뜨더니 작게 속삭였다. 왔구나. 나는 눈물이 흐르는 걸 막을 수 없었다.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표정이 아니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 그 표정이었다. 다음 날 병원은 긴급 내부 감사를 받았다. 간호팀장은 직위 해제. 야간 근무 간호사는 조사 중. 관리 소홀과 기록, 누락이 모두 드러났고 심각한 방임이 사실로 판정됐다. 도연은 내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보호자님, 저 결국 병원 그만두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여기 있을 필요 없습니다. 도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래도 아버님 마지막에 곁에 계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나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평온한 얼굴로 눈을 감으셨다. 마지막은 아무도 외롭게 두지 않았다. 나는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며칠이 지나고 도연에게서 연락이 왔다. 보호자님, 새 요양원으로 옮길 예정이라 하셨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추천드릴 곳 있습니다. 정말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곳이에요. 나는 감사히 그 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병원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관리 소홀, 방임, 보호자 고의적 차단, 기록 조작, 전부 확정. 병원은 폐쇄 조치 권고를 받았다. 나는 뉴스 화면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누구도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런 사연을 더 많은 분에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가족 돌봄으로 힘든 순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